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가 나서서 네거티브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비롯해서 이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런 의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당초 예상과 달리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봐야 하는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철엔 불쾌한 땀 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문자로 받아볼까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먼저 인도태평양 사령부부터 방문을 하고 나토 정상회의까지 순방 일정 마치고 현지 시각 11일에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 IP4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도 했습니다. IP4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어요. 네, 이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인데요. 이 내용은 북한의 핵 도발에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런 게 골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핵협의 그룹인 NCG의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을 윤 대통령이 했을 때 나왔던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했을 때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체계를 통합해서 북한의 응징 보복을 가하는 그런 절차와 함께 양국의 무기 체계 통합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같이 또 참석을 했고 그럼 방미 일정 이렇게 마치고 나서 곧 독일을 방문하거든요.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소녀상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소녀상의 관할구청이죠. 밑에 구청이 소녀상 설치 허용 기간이 9월로 만료된다면서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밝혔습니다. 근데 이미 재작년에 2022년에 독일 숄츠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 협력을 독일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구청은 교도통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매체 지리에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밑에 구청 입장은 특별 허가가 이미 한 차례 연장이 된 거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협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구가 있냐면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아테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 재발을 막으려고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구가 소녀상 비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에도 미테구청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구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하면서 철거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코리아 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철거 명령이 일시 보류된 거죠. 그리고 2022년 9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설치돼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 미테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테구에서도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미테구 의회에서는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라는 결의안에 대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그렇게 가결을 했는데 일단 코리아 협의회는 그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청원에 미테구 주민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구의회에 또 제출할 계획이고요. 이미 철거를 일본 정부가 철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독일을 방문을 하죠. 그럼 기시다 총리 방문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이 됩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 문턱을 넘게 됐어요. 네, 정확히는 1030원이 됐습니다. 네. 월급 기준으로 이거 주 40시간 일한다 환산을 하면 209만 6,270원이 되는 거예요.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에서 12,000원 선을 제시를 했다가 양쪽이 4차 수정안까지 내면서 마지막에는 노동계가 11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가 1030원 이렇게 두고 투표에 붙였고요. 경영계안이 14표를 받고 노동계안이 9표를 받으면서 경영계안 1030원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위원회 보면 그 투표를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똑같이 배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투표 직전에 민주노총 측 4명이 반발을 하면서 투표에 불참을 했고 23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계안이 14표를 받았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공익위원 9명 중에 4명은 노동계 측으로 또 5명은 경영계 측에 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근데 이번 심의가 어제부터 이제 새벽 사이에 4차 수정안까지 되고 그게 타결이 되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역대 최장 심의와 비교를 하면 그때 제일 길었던 게 지난해 110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렸지만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았죠. 네, 이게 10,000원 넘었다 하면 딱 크게 와닿는데 사실은 9,860원에서 170원 오르게 되는 네.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보면 노동계가 처음에 제시했던 게 12,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200원, 11,150원, 1,840원 이렇게 1,800원 정도 줄였고요. 경영계는 동결인 9,860원 그대로 가자 제시를 했다가 조금씩 올리면서 9,940원. 최초 제시안보다 이제 70원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서 소폭 상향을 하는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해갔지만 마지막 수정안에서도 900원 정도 격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10,000원에서 1,290원 사이로 가자. 이 안에서 좀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이건 터무니없다 하고 회의장을 나간 거고요. 표결을 거쳐서 경영계안이 결국에 골라진 건데 이 공익위원들이 왜 이 10,000원에서 1,290원으로 제시를 했느냐 설명을 했는데 경제성장률 2.6%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를 더한 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인 0.8%를 뺐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측은 이런 수치가 지난해 실질 임금 하락분보다 훨씬 낮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노총도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사실 매번 이런 줄다리기가 있지만 지금 이런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이렇게 9명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은 그
이쪽에 표를 던질 거고 그럼 노사 합의보다는 결국에 공익위원이 어디로 표를 주느냐 이걸로 갈리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결정체계 개편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그 논의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2025년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4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이게 최종 확정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3.5% 동결이 됐는데요. 12회 연속으로 동결을 이어가는 거고 역대 최장 기간 동결입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의 표를 몰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전망됐던 통화 완화 쪽의 의견은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3.5%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최근에 들썩이는 환율이 있는데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 또 1,400원대까지 뛰기도 했었고 여전히 고공행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나 미국 연준이 만약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금리 역전차가 생기면서 네. 금리 차이가 더 이렇게 벌어지면서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은행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는 요즘에 주택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죠. 그 담보대출도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 기준 금리까지 여기서 더 낮아진다 하면 3년 전 집값 폭등 또 영끌 광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뭐 일단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물론 당분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텐데 실제로 금통위원 6명 중에 2명이 앞으로 한 석 달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새벽 사이에 미국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더 많이 인하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럼 미국이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조만간 9월쯤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10월쯤엔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배달의 미리 업체죠. 배달의 민족이 외식 업주에게 받는 주문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우아한 형제들이 다음 달부터 배민 원 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9.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 배달 중개 수수료가 6.8%예요. 그러면 기존보다 3%포인트가 인상이 되는 건데 네. 배민이 그 전에 배민 원 상품 프로모션을 내놨다가 이 프로모션을 2022년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음식값의 6.8%를 수수료로 부과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식업주들은 지금 이 배달 요금 부담하는 거하고 별도로 또다시 배민의 주문 중개 이용료 이걸로 음식값의 9.8% 내야 되는데 부가세 합치면 실제로 내는 건 10.8%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판다면 배민 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기존 정액제하고 비교했을 때 9배가 넘는 68만 원을 꼭 지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배민은 대신에 우리가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을 하지만 업주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 지역별로 건당 100에서 900원 낮추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상쇄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경쟁사의 무료 배달로 인해서 출혈 경쟁이 지속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요즘에 뭐 그 전 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이렇게 선봉을 하기도 했는데 인상폭이 확정이 되면 그럼 배민 수수료율이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배민은 사실 포장 수수료에다가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도 받고 깃발꽂기도 한때 논란이었었는데 그 우리가 앱을 켰을 때 어디 배달 가능한 지역 이렇게 지도로 뜨잖아요. 업체들이 뜨는데 그 깃발 그 지역 안에 들기 위해서 또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앱 시장 점유율이 60%를 추산이 됩니다. 쿠팡이츠하고 요기요가 적자인 것에 비해서 배민 작년도 영업이익은 7천억 원가량이었어요. 네. 어쨌든 간 뭐 지금 생태계에서는 배달 앱이 있기 때문에 또 구석구석 작은 가게들도 배달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운 마당에 거대 플랫폼이 이렇게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엔 음식값을 올리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에 따른 대형 병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요. 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15일까지 사직을 할지 복귀를 할지 빨리 정해서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련병원들은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늦춰달라고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게 왜냐하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까지 생각을 하면 신속하게 지금 처리 7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병원들은 속속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15일까지 응답이 없다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자동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복귀냐 사직이냐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아직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상당히 근소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에게 설명회를 열어서 복귀를 설득하고 처리 방침을 설명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네, 정부가 추가 학기도 개설하고 각종 행정 명령도 철회했지만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마저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인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2,900여 명, 95%가 넘는 인원이 시험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가시험 쳐야 의사 면허를 따잖아요. 네. 근데 시험을 보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거부를 했다는 건 시험 접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원래는 매년 신규 의사가 3천여 명씩 배출이 됐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부는 그래서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줄곧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위주로 꾸려가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의료개혁 특위도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 3년간 상급 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중환자 병상은 50%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안에 있는 중환자 병상 평균 비중이 10%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가 17%니까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진단을 하는 건 이런 상황이라서 병상이 부족해서 중증 질환자라고 해도 상급 종합병원 갔을 때 대기를 오래 해야 되고 신속하게 진료받기 어렵고 뭐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또 반대 시각도 있어요. 네. 일각에서는 중환자들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의문의 시각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정부는 그런 병상 감축을 하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손실을 벌충해주는 방안도 따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진료 위에서 대기하는 의료진에게 당직 수가를 또 새롭게 도입을 하거나 중환자실이나 중증 수술의 수가도 인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상징 공간을 우리가 만들 건데 광화문 광장으로 선정이 됐고 사업비 약 110억 원을 들여서 100m 높이 태극기 그리고 꺼지지 않은 불꽃을 건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발표 직후에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다. 또 110억 원 드릴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에 직면을 한 겁니다. 이미 시민공간으로 잘 꾸려져 있는 공간인데 110억 원 드릴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고 시민 자유가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고 지극히 국가주의적인 발상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비판이 잇따른 거죠. 특히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그 과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조금 선회하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태극기의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견이 많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했고요. 그러면서 국기를 사용해도 좋고 국가를 사용해도 좋고 국화나 국장 이런 다른 국가 상징도 좋겠다. 또 100m가 너무 높다면 70m도 30m도 된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는 오는 8월에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2025년 5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5230님, 내일 전북 익산시 여산면으로 수해 봉사를 갑니다. 작은 손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수해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 힘내시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590님, 오늘 법원직 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불합격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0358님, 시댁이 전북 완주군 소양면인데요. 이번 폭우로 수확해둔 양파랑 감자가 다 떠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퇴근 후에 필요한 것들 장봐서 내려가려고요. 다들 힘내세요 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쪽으로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 부근에서 2km가량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는데요. 5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상주 터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2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지는 분위기예요. 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사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고요. 네. 장관 시절부터 이른바 댓글팀, 여론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원희룡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제부터 한동훈 후보도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요. 한 후보 측이 어제 어떻게 입장을 냈냐면 네. 원 후보는 노상방뇨하듯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행태에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맡아도 구태정치다라고 좀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전당대회가 폭로와 비방전으로 가열되면서 당 선관위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한동훈 원희룡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염려를 끼쳐드리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란 말이 들려온다라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원 후보는 지난 1차 TV 토론 당시에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오히려 한 발 더 나가가서 한동훈 후보의 좌파 의혹, 그러니까 이모부가 민청학년 주동자였다라는 주장까지 제기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에 공약을 연달아 3가지를 내서 네. 이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정책 선거로 좀 가나보다 싶었는데 단 하루 만에 비례대표 공천 개입 의혹과 이모부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원 후보 측에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전혀 아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책과 함께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한 후보가 정치 초짜이고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를 뒤집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쨌든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이 두 후보 모두 당내 계파가 없고 또 이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거티브에 참전하는 건 결국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심을 잡는 전략이고요. 두 사람 모두 무계파인 점, 또 원내 의원인 점, 중립적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끌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장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네거티브가 원희룡 후보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근에 나 후보가 한 후보에 이어서 2위를 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서 더더욱 이러한 네거티브에 참전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캠프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총선 백서에 담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총선백서 특위 회의에서 이제 중요성에 있어서 문자 무시 이슈가 지난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는데 이의가 없었다면서 해당 내용을 백서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백서 초안이 이미 나온 이후에 불거진 사실을 추가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위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무시를 하기로 판단을 했는지 재차 면담을 갖고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 백서 발간 시기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조정은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이 친윤석열계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 자체가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 부과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미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자 관련한 내용을 담은 백서가 전대 이전에 발표될 경우 한 후보 깎아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한 여론이 김 여사에게 안 좋게 흘러간다는 당 안팎의 평가도 적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넣더라도 한 후보에게 우세한 대세에는 지장이 크게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또 이미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면서 백서 자체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에도 많이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느냐를 두고 이 진중권 교수와 친윤계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체 파악은 가능할까요? 이게 실체를 파악하려면 할수록 말 그대로 당무 개입 의혹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원희룡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폭로라든지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로 더 이상 좀 키우지 않았으면 한다. 네거티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친윤계 의원을 통해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이른바 자해 행위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더는 확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잖아요. 관련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러한 의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 한 라디오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소를 해라.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고발을 해주면 땡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물론 파장이 크겠지만 현재로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개인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네. 그래서 확전은 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 전 최고위원이 현재 복당이 안 돼서 국민의힘 당적이 아닌 외부인입니다. 그리고 친윤계 쪽 스피커로 네거티브에 가담은 하고 있지만 주목도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종 이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한 후보가 더욱 격차를 벌였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45%로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15%, 원희룡 후보가 12%, 윤상현 후보가 3%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한 후보가 이 다른 세 후보를 합한 수치가 30%인데요. 무려 15%포인트 높게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대한 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반 여론조사로 20%가 반영되는 수치인데요. 네. 또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이 터지기 전보다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 조금 중요한데요. 6월 4주차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 후보가 38%였고요. 나 후보와 원 후보가 각각 15%, 윤 후보가 4%로 한 후보 대 3명 후보를 합한 수치가 38대 84, 불과 4%포인트 차였어요. 그래서 최근 네거티브 공방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당심은 또 여론조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뭐 과거 사례도 그랬다는데 관련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주민등록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에 맞춰서 응답자 수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일반 여론조사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반면에 당원 투표는 이러한 가중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네. 때문에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은 결과로 보면 아까 갤럽 조사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무려 57%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이제 또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6%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입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르면서 총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떤가요? 이번 전당대회로 한동훈 후보와 친윤석열계는 더 이상 당을 함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벌써부터 친윤계에서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비대위로 가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3명입니다. 내부적으로 최소 2명은 당선이 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사퇴를 해도 최고위가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2명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고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을 했지만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정말 탈당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제 소수 여당으로서 어떠한 법도 통과를 못 시킬 바에야 탈당을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처리할 법안은 처리하고 주고받으면서 남은 임기를 마치는 게 본인으로서 더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만 친윤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관측과는 달리 3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어요. 네, 김두관 전 의원과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김지수 대표가 합류하면서 3파전이 됐는데요. 네. 관전 포인트는 이제 미약하게나마 남은 비명계 내지는 친문계에서 김 전 의원이나 혹은 다른 후보에게 얼마나 지지를 실어줘서 이 대표의 표를 분산시킬 것인가, 이 대표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될 것인가,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여론이 51%, 과반가량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뭐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어때요? 일단 대안이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권으로 어쨌든 가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170여 석을 갖고 있는 원내 1당으로 강한 그립감으로 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결국 이재명 후보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클릭을 한 부분도 네. 뭐 금투세 완화라든지 이러한 것도 당심과 이러한 민심의 궤를 해소하고 좀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의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철망이 얼멍얼멍하다. 철망이 얼망얼망하다. 이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얼멍얼멍하다가 맞습니다. 얼멍얼멍하다는 실이나 털 따위로 짠 물건의 바닥이 존존하지 아니하고 거칠다를 뜻하고요. 모기장이 너무 얼멍얼멍해서 모기가 마구 기어들어 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얼멍얼멍하다에는 죽이나 풀 따위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덩어리가 있다란 뜻도 있어서 젖병을 잘 흔들어 줘야 얼멍얼멍한 분유 덩어리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겉보기에 얼숭하다와 겉보기에 얼숭하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때는 두 번째 음절에 쌍시옷을 쓰는 얼숭하다가 맞습니다. 얼숭하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해서 분간하기 아주 어렵다라는 뜻과 보기에 어리석은 듯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꿍쳐놓은 비상금이란 표현에서 꿍쳐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은 어가 아니라 열을 쓰고요. 꿍치다의 뜻은 몰래 감추다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일사가 강해 상대적으로 무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광주 31,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폭염특보 해당 지역에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무거운 하늘 모습인데요. 장마전선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선은 내일 오후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큰 비를 쏟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모레까지 30에서 100, 많게는 제주 산지의 경우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적으로 비가 잦겠고요. 양도 많겠습니다. 미리 호우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때로는 쌀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은 33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찾아가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원희룡 대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첫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어젯밤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당원 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 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10,000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상률은 1.7%에 그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더해져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센 장맛비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기록적인 폭우에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나요? 네, 요 며칠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직장 동료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실종됐던 40대 여성 택배기사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경산시 진량의 문천지에서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했는데요. 실종 지점에서 2.7k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는데 같은 날 영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還소식을 기다리면서 실종 현장 인근에 설치된 구조본부에서 사흘간 밤낮을 지새웠던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새벽 배송을 가지 말라고 말려서 안 간 줄 알았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낮에는 막내 동생이 하는 중고차 상사 일을 돕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배송을 하는 투잡을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사고 당일에도 어김없이 배달을 위해 길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이틀 새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전북 익산에선 지인들과 놀러왔다 새벽 시간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간 대학생이 실종됐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운동화 우산이 발견된 익산청과 배수로 주변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큰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이번 폭우로 농민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죠. 네, 무려 축구장 13,000개 면적의 농지가 침수됐는데요. 하루가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강하구의 대표적 농촌마을 전북 익산시 망상면은요. 그제 140mm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망상면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요. 시간이 지나고도 논에도 시설 재배 단지 안에도 물은 여전히 빠지지 않은 채 기르던 방울토마토는 수장을 당했고요. 우렁이 농장에 있던 우렁이는 물에 휩쓸려 농장 밖 수로로 탈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물에 잠긴 수박 농장 역시 처참하긴 마찬가지인데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수박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썩어버린다고 하고요. 피해를 입은 한 농민은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또 빚은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던 복숭아밭 주인도 첫 수확까지 다시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니 1년 농사가 아니라 8년 농사를 망친 셈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네. 이런 물벼락에 농상품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당장 배추는 그제보다 1,000원 넘게 올랐고 상추와 깻잎도 10,000원이 뛰는 등 가파르게 올라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1,000만 노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600만 명 수준이었으니 굉장히 빠르게 늘었는데요. 통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전체 인구 중 19.5%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인데 멀지 않았습니다. 네.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되기까지 48개월이 걸렸지만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더니 단 27개월 만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0만 명 정도 더 많았고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26%로 가장 높고 경북과 강원, 전북과 부산 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현행법상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늘면서 과거와 달리 사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는데요. 실제로 앞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노인들은 70.5세 이상은 돼야 본인을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7, 80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단순히 나이만으로 잘라버리니까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오늘 노인 개념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대표 먹방 유튜버죠. 쯔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원 씨가 수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네, 구독자 1,000만 명을 넘기면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쯔양 박정원 씨. 영상 속 밝은 얼굴 뒤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는데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고 그 뒤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점에서 일하도록 강요했고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는 소속사 대표 자리에까지 앉아 최소 40억 원의 수익을 가로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몽 같은 생활이 4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고백했는데요. 결국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기까지 했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난해 4월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요. 네, 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 싶었더니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원 씨가 일부 유튜버들로부터 이러한 과거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라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폭로 대상이 된 유튜버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쯔양은 오히려 최근까지도 꾸준히 봉사와 기부 등 선행을 베푼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예요. 네, 이렇게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더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화려한 1,000만 유튜버라는 이름 뒤에서 남몰래 꾸준히 선행을 이어왔는데요. 5년 전부터 매달 보육원에 315만 원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고요. 직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보육원을 찾아 청소와 식사를 돕기도 했다는데 올해 초에도 떡과 식혜를 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도 이웃을 돕기 위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2,000만 원, 국립암센터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호국의 달을 맞이해 보훈 대상자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0일에도 월드비전의 1,00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하면서 2억 원의 통큰 기부를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이렇게나 착한 사람이 그토록 고통받았다니 너무도 안타깝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네요. 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을 이었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면서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이모 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전 씨에게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고요. 또 과거 연인인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성은 반성이고 잘잘못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사랑받고 싶었다는 핑계,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3개를 따냈던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최근 헝가리로 국적을 바꿨다고요. 네, 헝가리 빙상연맹은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빙속 김민석 선수의 귀화 소식을 전했는데요. 빙속 괴물로 불리면서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급 선수로 활약했던 김민석 선수 2018년 평창올림픽 남자 1500m 동메달과 팀 추월 은메달을 따냈고 2022년 베이징에서 1500m 동메달을 추가하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빙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태극 마크를 달 수 없게 되자 다음 올림픽 출전을 위해 결국 귀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당시 이를 후회하고 있다면서 훈련을 하지 못하면 2026년 올림픽 출전이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귀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징계로 소속팀도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후회하고 있고 그 사건 이후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헝가리 귀화를 결심한 김민석 선수는 지난 2월 헝가리로 건너가 현지 훈련에 나서면서 귀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헝가리 국가대표로 2026 겨울 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간판 스타를 잃은 건 뼈아프긴 하지만 선수이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깊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최근 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일대가 인산인해가 된다고요. 네, 요즘 성수역을 가보면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줄이 어찌나 긴지 건물을 돌아 한참이나 떨어진 먼 사거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모두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성수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7만 8천여 명 수준이었는데요. 3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MZ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데다 기업들도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탓인데요. 네. 이렇게나 붐비는데 역의 출입구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엔 이렇게 끝도 없는 줄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성동구청은 어제부터 성수역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고 또 출구 앞에 노점상을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달프고 힘든 직장생활, 퇴근길마저도 한숨이 나올 지경인데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붐비는 시간대 좀 피해보고자 자발적 야근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네. 우리 K직장인들 파이팅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해외 이슈 짚어보죠. 최근 인도 재벌가의 초호화 결혼식이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네, 저도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준비하면서 무슨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지 싶었거든요. 정말 끝없는 추가금의 향연이었는데 네. 와, 이 인도 재벌의 결혼식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스케일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 아들인데요. 행사 비용으로만 무려 4,500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와. 12일부터 뭄바이에서 열릴 이 세계의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사람도 남다른데요. 무려 저스틴 비버가 마이크를 잡는다고 하는데 대가로 우리 돈 138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하객 명단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팝스타 리아나부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1,200명이 초청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본식 전부터 유럽 호화 여객선에서 축하연도 열었고요. 식을 앞둔 뭄바이 도심은 벌써부터 차량 통제까지 시작했다는데 일일이 전세기를 보내 하객을 초청하는 비용으로만 1,380억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안바니 무케시 회장의 재산은 16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초호화 결혼식을 두고 시선은 엇갈립니다. 수천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인도에서 너무 극단적인 과소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를 돕는 것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할 스케일에 머리가 다 어지러운데 이런 분들은 추가금 같은 거는 걱정 안 하겠죠? 정말 먼 나라 얘기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8286님, 이번 폭우로 서천에 있는 우리 회사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느라고 온 직원이 애쓰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빨리 정리돼서 회사가 잘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3717님, 충주에서 사과 농사하는 처남에게 대신 좀 전해주세요. 처남, 이번 폭우로 고생이 많았지? 사과밭이 저지대라 배수가 안 되고 온통 물에 잠겼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낙담하지 말고 주말에 내려가서 함께 복구해보자고. 처남 힘내, 화이팅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1412님은요.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가 최근 고양이 별로 같습니다. 혼자 살며 많이 의지했는데 빈자리가 큰가 봐요. 요즘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나오고 집에만 있네요. 친구가 슬픔을 훌훌 털고 다시 밝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 장마로 습도까지 올라가면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이런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도 혹시 땀 좀 많으신 편이세요? 아니, 저는 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땀을 엄청 흘리는 편은 아닌데 근데 사실 땀을 흘린다는 건 체온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생리 현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름철엔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요. 어느 정도일 때 다한증을 걱정해야 해요? 어느 정도냐? 본인이 불편하면 다한증이죠, 뭐. 사실은 뭐 자기가 불편한 게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이 다한증 환자는 전 인구의 5% 정도가 앓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이 다한증은 땀을 많이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한증이 전신적인 다한증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국소적으로 손, 발, 뭐 얼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름에 주로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여름에 땀이 더 많이 나죠. 7, 8월에 가장 많고 정말 많이 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시는데 손수건을 이렇게 누르면 물이 줄줄 나와요. 정말 손에서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악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강박증, 우울증 이런 감정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다한증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땀이 좀 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주로 많이 나는 곳은 이제 손발과 겨드랑이, 얼굴 여기에 제일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흘리는 땀은 600에서 800cc 정도 됩니다. 근데 다한증 환자가 흘리는 땀은 하루에 2리터에서 5리터까지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겠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죠. 밤에는 땀을 안 흘립니다. 다한증 환자는 밤에는 땀이 안 납니다. 이 밤에 땀이 나시는 분들은 다른 질병 때문에 나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열대야. 너무 더우면 땀 나죠. 그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신 분들이 밤에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잘 때는 아주 편안해져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코 고는 분들은 자꾸 깨요. 깊은 잠에 들지를 못해. 깨 있다는 것은 각성된 상태고 이 각성이 되면 우리 몸에서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땀이 나게 돼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땀이 많고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있는 경우 하루 종일 땀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여름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 다한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죠. 네.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한증을 구분을 먼저 해보면 전신 다한증, 또 국소 다한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1차성 다한증, 2차성 다한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차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땀이 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못 찾는 거죠. 네. 그다음에 2차성은 어떤 질병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다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당뇨, 내분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결핵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한증이 있는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절반 이상에서 가족력이 있더라. 그래서 네. 집안 사람 중에 부모님 중에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자제분들한테 더 많더라.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맵고 뜨거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콧등에서만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다한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으면 네.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서 정말 음식으로 땀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를 다한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하게 되잖아요. 소화를 하려면 위와 장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소화액이 분비돼야 되고 또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걸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열이 나게 돼요. 근데 그 열이 너무 높아지면 효소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얼굴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나는데 유독 나만 나잖아요. 네. 그리고 딴 데는 안 나는데 코만 나고 막 이런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괴롭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땀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랑 또 뭐 일반적인 그 경우랑 이렇게 혼동이 되니까 그렇더라도 이건 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네. 맵고 뜨거운 거 먹었을 때 과도하게 땀이 날 때 우리가 미각성 다한증 이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 침샘 옆에 이 신경이 약간 손상받으면 더 이렇게 날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근데 땀이 나면 냄새가 날까 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다한증과 액취증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나 돼요? 사실 액취증이나 다한증은 다른 질병이에요. 네. 근데 땀 많이 난다고 뭐 냄새가 반드시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걱정스럽죠. 혹시 냄새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혀 다른 병이에요. 다한증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액취증은 이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네. 땀이 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땀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린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땀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 땀 구멍, 땀샘이 몇 개나 있냐 하면
15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중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맑고 투명한 물이 나오는 곳이 에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맑고 투명한 이제 땀이 나오니까 주로 체온 조절을 할 때나 내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할 때 주로 씁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주로 겨드랑이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아포크라인 땀샘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땀이 나면 이 겨드랑이에 있는 자연적으로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과 합쳐지면서 냄새를 유발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겨드랑이 냄새를 자꾸 맡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쪽에는 그런 세균들과 또 이 아포크라인 땀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거 참 괴로울 때가 있는데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하얀 옷을 입었을 때 겨드랑이가 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나오는 네. 땀의 색깔이 뵐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액취증이 있을까요? 얼마나 전체의 돼요? 10%나 된다고 그래요. 꽤 높네요. 10명 중에 1명은 있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한국 사람의 10명 중에 1명이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또 그런 냄새가 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건조 잘 시키시고 청결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다한증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다한증인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 참 치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발라보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되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땀이 나고 다시 또 땀이 나고 하죠. 또 보톡스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톡스를 그 겨드랑이 사이에다 이렇게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냄새가 많이 나고 힘든 분들은 이 다한증 수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잘라내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에 의해서 땀이 나게 되는 건데 그 땀이 안 나게 되죠. 그러면서 좀 편해지긴 하는데 네. 다른 곳으로 땀이 나는 수가 있어요. 손에 너무 땀이 나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을 이렇게 절제를 했더니 얼굴에 주로 땀이 나더라.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혹시 다한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법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뭐 다한증이라는 게 땀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생활 속에서 해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땀이 국소적으로 주로 나니까 네. 땀이 난다고 생각되고 다한증 때문에 고민스럽다 이러면 차라리 그냥 나가서 막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땀을 막 더 흘려요? 네, 더 흘리게. 운동을 하면 내 몸의 자율신경이 이제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바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다음에 짜고 매운 거 먹으면 더 하잖아요. 뜨거운 거 먹어도 더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청결하시게 건조하시게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죠.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먹고 땀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땀을 더 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 커피, 뭐 녹차, 홍차, 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땀을 더 나게 하니까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고요. 술도 땀을 많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걸 먹어서 도움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네. 다한증 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색증이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물을 건강하게 잘 마시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예전에 물 많이 마시고 참기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회를 어떤 여성분이 무지하게 물을 많이 먹고 잘 참아서 1등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몸에 물만 너무 들어가면 네. 나트륨이나 소금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이 물이 뇌로 들어갑니다. 뇌 부종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뇌에 붓게 되면 숨골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래서 그분도 그 뇌 부종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시합이 없어졌죠. 물 많이 마시고 참기 이런 시합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도 한꺼번에 많은 양 막 이 큰 물병을 들고 한 번에 완샷하는 이런 이제 챌린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또 그 안에 미네랄이 포함된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거 있고 네네. 이런 그런 많잖아요. 스포츠 음료라고 돼 있는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 안에는 미네랄 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수분 보충도 되지만 우리 몸에 이온 보충이 돼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음료를 좀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드시는 게 좋고 너무 갑자기 찬물 드시면 깜짝 놀래요. 우리 몸도 좀 놀래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좀 놀래고 네. 그다음에 자율신경이 너무 각성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차라리 낫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워낙 땀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셔서 시원한 물 한꺼번에 확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러시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너무 많이 땀을 흘렸을 때는 약간 소금기 있는 네. 것들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에 과도한 땀 분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콩으로 닌니님이 딸이 다한증인데요. 우리 집은 금지어가 땀입니다. 이유는 땀이라는 말만 들어도 딸 손에 땀이 흥건해져서예요. 문제는 5년 전쯤에 딸 입술에 습진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때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해서 엄청 고생하다가 지금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술 습진도 다한증 때문일까요? 하셨어요. 아유 너무 고생하시네요. 네. 이 손에 땀 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다한증이 있으니까 얼굴 쪽도 땀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 습진 생긴 것도 이 다한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병원 가셔서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콩으로 허윤서님이요. 액취증은 민간요법으로 마늘이나 돼지고기 비계를 문지르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아니죠. 이거 문지르시면 냄새 더 나요. 안 됩니다. 다한증은 그 겨드랑이에 보톡스 주사를 썼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액취증일 때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액취증 때는 겨드랑이에 보톡스 주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너무 심하면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늘이나 돼지고기 안 됩니다. 정말. 0028님. ADHD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땀을 너무 많이 흘립니다. 이게 혹시 약 부작용일까요? 하셨어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해 주신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내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또 콩으로 신우인 님이요. 긴장하면 저는 땀이 더 나거든요. 그럴 때 이 데오드란트 같은 것들 사용해도 괜찮나요? 하셨어요. 그럼요. 사용하셔야죠. 땀이 더 나면 이제 겨드랑이도 땀이 많이 나고 냄새 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쓰시라고 데오도란트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잘 이용하셔서 냄새를 조금 제거하시면 좋겠네요. 네. 또 콩으로 박미영 님이요. 다한증은 겨울에도 땀이 많이 나나요? 하셨어요. 겨울에도 땀이 나죠. 근데 이 겨울에는 되게 이제 좀 건조하기도 하고 너무 덥지도 않기 때문에 네. 다한증 환자한테도 땀이 조금 덜 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편안한데 여름이 되면 아주 심각해지니까 괴로워요. 여름 정말. 또 오구사사님도 낮에 텃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어지러운데요. 같이 일하는 아내는 무슨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냐고 얘기합니다. 같이 일해도 아내는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고요. 제가 다한증인 걸까요? 하셨어요. 글쎄요. 다한증은 아니시고 이 남들보다 온도 변화에 조금 반응을 빨리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은 온도인데도 땀을 좀 덜 흘리시고 어떤 분은 좀 많이 흘리시거든요. 이 오구사사님께서는 정말 이 땀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물도 자주 드시고 그 소금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진 소금들 있잖아요. 네. 알약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땀이 많이 날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고 또 이온 음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 이 내 몸에서 나간 나트륨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어지러운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음료들을 이용해서 좀 드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일하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시니까. 그럼요. 그리고 반일하러 이렇게 더울 때 나가실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쓰러지시면 이분이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두 분이 가셔서 같이 일하시고 같이 끝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봤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좀 반가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 가수의 새 앨범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가수 이름은 정미조 씨고요. 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설마 내가 기억하는 70년대 그 정미조라고 생각하실 테고 또 좀 젊은 세대분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활약했던 시대가 70년대고 그 사이에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잠시 음악계를 떠났다가 2010년대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거든요. 네. 신보를 중심으로 옛 노래도 들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70년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학력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엔 이제 좀 고학력의 가수들이 꽤 많이 활동을 할 때였는데 특히 정미조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의 서양학과를 졸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70년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같으면 뭐 10대 시절부터도 활동하는 가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정미조 씨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만 해도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정미조 씨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부터도 워낙에 노래를 잘해서 주위에서 러브콜이 많았고 뭐 패티김 씨 같은 분들이 노래하는 걸 보고 너 내가 하고 있는 쇼에 나올래라고 직접 권유를 하실 정도로 상당한 실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때가 이제 72년인데 그때 졸업을 하고 개여울이라고 하는 대표곡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각종 방송사의 신인상도 휩쓸고 뭐 이외에도 그리운 생각 등등의 히트곡들을 내세우면서 한 7년여 정도 활발히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공백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70년대가 마무리되면서 이 정미조 씨도 대중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은퇴를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워낙에 좀 인기가 많던 가수이다 보니까 요즘도 왜 뭐 나훈아 씨 같은 분들도 그렇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 유명한 가수의 경우는 콘서트를 크게 열거나 방송사에서 좀 특집 방송 같은 걸 해주잖아요. 네. 정미조 씨도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79년에 미술의 길을 좀 더 걷고 싶다. 네, 자신의 길을 이제 그쪽으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계 은퇴를 선언하고 그해 9월에 TBC TV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당시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은퇴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집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오늘이 고별 공연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20대를 마무리하면서 70대의 마무리와 함께 대중 앞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독특한 행보로 가요계를 떠났던 가수 정미조 씨가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네. 어떤 노래들을 들고 돌아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어떤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그래도 대표곡부터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그리운 마음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 준비해봤어요. 정미조 씨의 대표곡이죠. 개여울이라는 곡인데 최근에 그 많은 후배들이 다시 부르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르의 명곡
개여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정미조 씨가 출연해서 네. 이 개여울이 자신의 분신 같은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소중한 곡입니다. 그럼 정미조의 개여울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정미조의 개여울 듣고 왔습니다. 네. 정미조라는 가수가 낯설다는 싶은 분들도 이 네. 노래 듣고는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 가지는 난 노라시마 하는 그 멜로디만 딱 들어도 네. 이 노래 하셨을 거예요. 이거 가수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했던 곡이잖아요. 맞습니다. 참 아이유 씨가 좋은 노래들 잘 찾아요. 기가 막히게 리메이크를 하는데 네. 제 기억에 꽃갈피 둘이라고 하는 그 리메이크 작품에서 다시 부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모던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김혜수 씨가 부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 뭐 심수봉, 저구, 말로 왁스 같은 진짜 노래 잘한다고 하는 여가수들은 한 번쯤 불러본 곡이죠. 그런데 이런 명곡을 남긴 이후에 은퇴를 선언하고 화가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거잖아요. 무려 37년입니다. 네, 정말 그냥 평생 사실 화가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정도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잠시 가수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진짜 뭐 정석 코스를 다 밟았습니다. 파리로 유학을 떠나서 이제 93년에 파리 7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네.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23년 동안 미술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게 바로 60대가 들어와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 학계에서의 활동도 은퇴를 좀 하고 젊은 시절에 자신을 좀 반짝이게 만들어줬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다시 새록새록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8888님이 청춘 시절 정미조 씨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장희 씨가 만든 휘파람을 부세요. 아직도 너무 좋아합니다 하셨고 맞아요. 8186님도 휘파람을 부세요라는 노래 참 좋죠 하셨네요. 역시 뭐 불꽃 이런 곡들도 다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어쨌든 오랜만에 복귀를 설레기도 했겠지만 37년이라는 공백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복귀해서 낸 앨범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호평이었습니다. 이것도 전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수분도 그렇고 팬들이나 기다리는 사람도 좀 걱정할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37년은 정말 긴 시간인데. 네, 다 잊었을 만한 시간인데 앨범 제목도 37년으로 붙였고요. 또 그런 정미조 씨의 복귀에 굉장히 든든한 후배들이 함께했어요. 프로듀서 손성재 그리고 제작자 이주엽 씨인데요. 네. 작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성재 씨는 앨범의 거의 대부분의 작곡 편곡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엽 씨는 가사도 쓰고 사실은 제작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뭐 말로 씨랄지 그 재즈 기타리스트 박주원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재덕 씨 뭐 이런 분들을 대중들과 가깝게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앨범에서도 한 곡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8년 전 앨범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때 어떤 감정, 정미조 씨가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그 새록새록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정미조의 귀로라고 하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미조의 귀로 듣고 올게요. 네, 정미조의 귀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무성님이 뭔가 홀리듯 듣게 되네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오늘부터 음악 들어볼까 합니다. 감성을 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같이 좀 온 것 같고요. 이 곡이 그 37년 만에 나왔던 이 정미조 씨의 37년 앨범에 첫 곡으로 이제 개여울을 다시 부르신 곡이 있고 네. 너무 높이 말을 했나요? 근데 뭔가 선생님이에요 느낌이.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이 귀로라는 곡으로 네. 나 다시 돌아가네 처음으로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울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정원영 님이 가슴을 울리는 노래 정말 좋습니다. 정미조 님이 그동안 쉬신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셨군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말 앨범 나온 이후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 뭐 그 동년배 동료들은 물론이고 네. 후배들도 존경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한동안 좀 앨범 텀이 있었지만 네. 여러 무대에서도 같이 이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거나 뭐 OST 같은 곳에도 참여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다시 찾은 노래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사실 이번 주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앨범이고요. 네. 이번 앨범 제목도
75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네. 나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75세 찾은 자신의 음악 여정을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듀서 손성재 그리고 작사가 이주엽 씨와 함께 또 호흡을 맞췄는데요. 네. 이번에는 후배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정미조 씨 이름 옆에 피처링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좀 독특해 보이기도 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 뭐 분야를 막론하고 활약하고 있는 보컬리스트 손태진 씨랄지 뭐 존박, 이효리, 하림, 멜로망스의 김민석 뭐 이런 인물들이 우리 정미조 씨의 목소리와 합을 맞춰서 새로운 음악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고요. 정미조 씨 노래 이야기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뭐 격조, 품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어른의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미조의 통영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끝곡 들으려면 여기서 우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손태진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정미조의 통영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